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강점기는 10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910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나는 1919년까지, 그리고 1920년대와 1930년대, 마지막으로 1940년부터 1945년까지로 구분하여 특징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였다면 시기별로 일제가 실시한 통치 방식은 어떠했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1910년대 정치, 경제, 사회정책은 무엇인지, 1920년대 정책은 무엇인지, 1930년대와 1940년대 정책은 무엇인지를 구분하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별 일본의 통치 방식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일본의 통치 방식에 대응하여 나타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시 일제의 통치 방식 변화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910년 8월 일제강점이 시작되기 전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대가 되면 일제의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904년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한반도를 자유롭게 조사하고 군사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고문과 경제고문을 파견하였습니다. 러일전쟁 기간에는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으며 조선과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지만 오히려 일본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1910년 8월 결국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식민통치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국왕의 직속기관으로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총독은 일본의 현역 6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조선총독은 조선 내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을 장악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는 조선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조직을 13도, 12부, 229군으로 개편하고 조선의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을 해체하였습니다. 각 도에서 주요 도시인 부는 1930년대 증가하여 총 22부로 확대되었습니다. 1910년대에는 군인경찰이 일반 시민의 치안 역시 담당하는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헌병 군대와 경찰서가 설치되었으며 이 헌병경찰은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언론 통제 등 일반 행정 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선인에 대하여 갑오개혁 당시 사라진 태형을 부활시켜 강력하게 통제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 이하의 징역, 구류 등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직결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조선 태형령과 경찰범 처벌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태형령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직결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제13조 볼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행규칙 1조 태형은 수용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부분을 노출하여 퇴로 친다. 경찰범 처벌규칙 제1조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한다. 14항 신청하지 않은 신문, 잡지, 기타의 출판물을 배부하고 그 대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억지로 그 구독 신청을 요구하는 자. 19항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한 자. 20항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불온 문서, 도서, 시가를 게시판 포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조선 태형령 13조에 나타나듯 태형은 조선인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어 조선인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경찰범 처벌 규칙은 헌병경찰이 재판 없이 조선인을 마음대로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1910년대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일제의 경제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일본은 조선에 대한 근대적인 토지 소유제도 확립을 통해 공정한 토지세 부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10년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한 일제는 1912년부터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였습니다. 토지조사가 시행되면서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 가격, 지형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기한 내에 신고된 토지는 일부에 그쳤습니다. 결국 신고되지 않은 토지와 공공기관의 토지 등은 조선총독부의 소유지가 되었으며 조선총독부는 이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싼 가격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인이 조선에 유입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제는 지주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소장농의 경작권은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장농의 지위가 약화하였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일본인과 일부 조선인이 대지주로 성장하였으며 삶의 터전을 빼앗긴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등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결국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제도의 확립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조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수탈의 목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토지조사와 관련한 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조사령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고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조사한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전항에 조사를 하는 경우 30일간 이를 공지한다. 일제는 토지 수탈과 함께 다른 산업 역시 통제하였습니다. 먼저 1910년부터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기업 설립은 통제되었으며 일본 자본이 한반도로 유입되었습니다. 회사령의 실시로 전기, 금융 등의 주요 산업은 일본 기업이 장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소규모 제조업과 매매업 등에 한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일제는 인삼, 소금, 담배 등은 조선 총독부가 관리하였으며 산림령을 공포하여 산림체벌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땔감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어업령을 발표하여 근대식 기계어업만을 허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선인의 어업활동은 제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광업령을 공포하면서 일본 재벌들이 조선의 광산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조선에 대한 탄압은 정치, 경제뿐 아니라 사회 분야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일제는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의 초등교육이 6년 동안 진행된 것과 비교해도 적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조선인 교육은 고등교육보다는 실업교육에 집중되었습니다. 1910년대 주당 수업 시수와 과목을 바탕으로 보통학교 3학년의 시간표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인에 대하여 일본어와 기초 실업교육만을 진행하며 식민지배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교사들 역시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채 수업을 진행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여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은 대부분 폐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말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자 이를 비판하였던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이 폐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저항하는 서적 발행이 금지되었고 정치단체나 학회 역시 해산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제의 1910년대 무단통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